고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참 레코드가 안 좋았어요. 어, 사도 오래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어, 어, 저점도 잘 못 잡겠고 그래서 좀 배제를 많이 했었고 가치주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가치주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고성장 기업들은 어, 개인적으로 레코드가 좋지 않았다.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다였고. 근데 그거는 그 기업들이,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쪽에 투자 실력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성장주, 가치주 이런 큰 틀에서 나눠지지 않는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요. 네. 네. 아니,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했었고 좀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이제 좀 더 담았죠. 네. 그 대략적으로 혹시 네. 섹터 정도 언급이 혹시 되실까요? 어차피 뭐 저 따라한다고 잘 되실 것도 아니고 네.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네.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어, 굉장히 오래 투자를 했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지금도 비중이 적지는 않고요. 근데 지금 따라 사시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음,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이미 100% 이상 수익을 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,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. 제가 작년 하반기에 새로 편입한 종목은 어, 이게 시총이 크지 않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이미 다른 데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일정 부분을 편입을 했어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그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그 벤처 회사인데 펀드 개념으로, 그러니까 내부 펀드 개념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 조합을 설정을 하고 그 투자 조합의 자금을 이 벤처 투자를 하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런 게 해서 투자를 했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꽤 알려져 있는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샀던 이유가 1차적인 아이디어는 그 업비트 때문이었어요. 음, 작년에 이제 업비트가 1년의 그런 그 법 개편 때문에 가상화폐 쪽 그 거래소의 그 점유율을 거의 독점적으로 끌어올렸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실적도 정말 좋았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영업이익률이었나 순이익률이 90%가 넘어갈 정도로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 와, 회사를 간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상장사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투자를 했고요. 아마 이거 가상화폐 관련된 그 거래소 지분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알고 계실 텐데 몇 가지 기업들이 더 있어요. 우리기술투자랑 뭐 그 DSC 인베스트먼트랑 그런 창투사들이 좀 있는데 제가 에이티넘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펀드 출자를 통해서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있고요. 네. 반대로 그 올라갈 때 막 신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. 좀 더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올 3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. 이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에 투자했던 자금이 그러니까 그 두나무에 투자했던 펀드가 이제 청산이 되거든요. 네. 청산이라는 그 펀드를 이제 클로징하고 그동안 그 벌었던 수익들을 나눠주는. 투자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음,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운영에 대한 보수도 이제 에이티넘에 지불을 할 거고요. 그런 아,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그 실적이 클로징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음, 한 3월에 끝이 보이겠구나. 그리고 네. 뭐 4월, 5월이 되면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. 이제 어, 끝이 그러니까 언제 엑시트를 할지에 대한 시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죠. 네. 네네. 와,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? 제가 발굴한 거 아니고요. 네. 저도 제가 그 나가는 온라인 스터디에 어, 다른 분이 그 발표를 하신 거에서 듣고 이제 어,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뭐 그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생각한 논리들이랑 딱딱 맞아가지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한 거였고요. 어, 네. 그래서 투자 스터디 클럽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? 많아요.
주식 음,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크고 음, 작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스터디에 한 개 이상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. 어, 네, 주린이 분들도 그런데 좀 속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많이 되죠. 음, 처음엔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. 네. 근데 이제 스터디에서 잘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. 예. 그러면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해서 만드세요. 네. 예,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. 그러다가 보면은 나보다 경험이 풍부한 투자 선배님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만날 기회도 생길 거고, 음, 그러면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그런 분들이 기업을 분석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어깨너머로 배울 수가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스터디는 항상 추천을 드려요. 네. 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또 전현님 그 AT 넘이라고 하셨나요? AT넘 인베스트가 아마 종목명일 거예요. 예, AT 넘 인베스트. 혹시 그거 다음에 또 있으실까요?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편입한 거는 그 LS 전선 아시아라고, 음, 얘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까지 해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.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. 근데 그게 4분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시장에 전선을 파는 회사예요. 회사 자체는 약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전 직원이 5명밖에 안 되고, 매출이 어, 7, 8천억 가까이 되는데 전 직원이 5명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그래서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지주 회사였더라고요. 그래서 미얀마랑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지사들을 가지고 있고, 그 지사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형태이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전선이나 뭐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을 동남아시아에 파는 회사예요.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, 특히 베트남 쪽이 그 메인 타겟인데, 베트남은 지금 그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한창 동안 높을 거고,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꾸준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,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. 음, 주가가 많이 빠지고, 그에 비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너무 좋게 나오고,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서 작년보다도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, 주가는 많이 빠져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소액 매수를 해봤었어요. 네. 네,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네, 이렇게 큰 섹터에서 찾는 것보다는 네. 그 기업 단위에서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? 네,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잘하는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공부를 깊게 안 하거든요. 네. 깊게 안 하고, 오히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발굴했다기보다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라는 게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. 투자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 내 투자 스타일에 맞고,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레코드를 봤을 때 맞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. 음,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뭔가 발굴한 종목들 자체는 많지 않았고, 그리고 발굴해도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는데, 막 쏟아지는 그런 뭐 증권사 리포트든 다른 스터디에서 들은 정보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좀 더 제 성향에 맞게 들리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음, 것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, 요즘. 어,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음, 걸렸던 게 에이티넘이랑 뭐 LS 전선도 그랬었고요. 네. 예, 그런 부분들이 있고. 예, 그래서 음,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투자 아이디어들을 짤막하게 적는 거예요. 종목명,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, 그다음에 이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되지 않을 리스크, 그리고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이 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게 언제쯤이 될지, 예상 보유 기간,
요런 한 네 가지 꼭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뭐 당일마다 수집을 하던 뭐 일주일 단위로 수집을 하던 그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들을 쫙 수집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. 한눈에. 네, 저는 이제 그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. 네.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투자 아이디어를 적어서 붙여놔요. 어,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내가 이 전체 투자 공부를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쫙 붙여놓고 이 중에서 특히 더 내 개인적인 논리에 부합하고 혹은 더 매력도가 높은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골라보시는 거죠. 네. 인터넷 쇼핑할 때랑 똑같아요. 여러 가지 모델들 보고 그 중에서 내가 뭐 살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. 어,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그 필터링하는 좀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 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, 물론 조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클 것 같기도 한데, 그, 네. 다른 것들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, 중소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어, 하시나요? 아니요, 저는 시가총액은 안 가려요. 안 그 가리시고.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대형주에 투자할 때 마음이 더 편하긴 했었어요. 네. 네. 특히 대형주 중에서 뭐, 좀 뻔한 회사들이 있거든요. 라면 회사라든지, 음,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인데, 그거를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. 그런 회사들이 분석하기도 쉽고, 보유를 할 때 마음도 편하고, 음, 그런 회사들은 만에 하나 있을 그런 사고가 터질 확률이 낮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.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큰 회계 부정이 있었나? 막 음,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해 가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짜기가 좀 더 좋으니까 뭐 중소형주라고 배제하진 않고 그래서 그때그때 보유 종목이 저는 많지는 않은데 뭔가 가리고 하지는 않아요. 어, 그럼 저자님 혹시 그 시가총액 우리나라 상위 한 네. 10개 기업 네.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? 흐름이 좀 어떠신가? 어떻게 보고 계신가? 어,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다 잘 몰라요. 아, 그러세요? 네, 다 모르고 어, 제가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은